고물가 기조는 24년 연내 계속될 것이다.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 더 힘에 부칠 수 있다. 근데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대응할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해겠다. 교수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결국 물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4년 4분기에나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팔 전쟁으로 인해 이 물가의 또 향방이 더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어쨌든 고물가 기조는 24년 연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시는 게 맞겠고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려면 24년 끝자락이나 가야 가능하겠구나라고 가정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팔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확전되는 양상으로 갈수록 단기적으로라도 국제 유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IMF가 지난 7월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약 3개월 만에 수정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도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 물가 상승률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잡히진 않겠구나 이렇게 상향 조정하죠.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역시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23년 7월까지만 해도 IMF는 올해 6.0% 근원 물가 상승률, 또 내년 4.7% 전망했는데 3개월 후에 근원 물가도 생각보다 더 끈적끈적하게 안 잡힐 것 같아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역시 24년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근데 이게 10월 초에 발간된 IMF 전망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요. 근데 이팔 전쟁이 보고서 발표하기 직전에 터졌어요. 근데 이팔 전쟁이 어쨌든 직전에 시작됐는데 그게 이 보고서에는 반영될 수가 없어요. 시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 말 이쯤을 기점으로 그 이팔 전쟁이 등장했고 그 전쟁이 현재로서는 확전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불안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IMF의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은 그 마음이 아마도 이 그래프를 또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에 생각했던 국제 유가의 흐름의 전제가 바뀌었거든요. 이미. 근데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 저도 경제 전망할 때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를 깔아요. 제가 국제 유가를 전망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또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제가 전망하지 않아요. IMF의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MF도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전제로 깔 텐데 그 전망치는 바로 이팔 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미 시나리오가 좀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생각보다 더 안 접힐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아마 23년 올해 내내 우리 대표님이 이 부자TV 운영하시면서 금리에 대한 그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23년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연 중반 돼서 생각보다 더 높은 금리, 그리고 연중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연말이 됐을 때 생각보다 더 높은 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연초만 해도 보통 올해 23년 연중에 금리 인하 있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연중반 가고 연말이 되면서 금리 인하 없겠구나 확신하고 24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제시된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 BIS 국제 결제 은행이죠. 국제 기구입니다. BIS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지난 6월에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3개월 만에 이게 우상향 평행 이동했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가고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더뎌지고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역시 10월 말 기준으로 BIS가 자료를 내진 않았지만 BIS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제가 상상해 보면 당연히 이 주황색이 이렇게 또 이동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에 생각했을 때는 23년 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오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물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건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어떻게 인하합니까? 그러면 왜 금리 인상했습니까? 이 말 들어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 거다. 그러면 물가가 잡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잡히는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대한 그 전제가 더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상방은 좀 더 열려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멀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점이. 그래서 제가 연중에는 제가 여러 칼럼이나 방송에서 자주 여러분께 드렸던 그 표현이 뭐냐면 23년은 기대와 오해가 반복되는 해가 될 것이다. 23년 전망에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 기대는 뭐냐면 금리 인하할 거야. 기준금리 인상 없을 거야. 끝났을 거야. 하는 기대가 연초부터 계속돼요. 근데 기대했는데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 없는데요. 오해.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오해였구나. 헛된 기대였구나. 김칫국 마셨구나. 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에요. 23년 연내 내내 기준금리 인하 있겠지. 금리 인상 끝났겠지. 근데 아니네. 또 있겠지. 아니네. 계속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기대감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아니네 확인하고 또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래서 제 주가 전망이 뭐라 했어요. 22년 10월이 저점이고 23년 연내 주가가 22년 10월보다는 올라가겠지만 2,500 그 상하회 하면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게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대 오해, 기대 오해. 그러니까 헛된 기대.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지금 이 수준에서도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그렇지만 저도 뭐 2.8 전쟁을 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있기 전에는 저도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24년 연중에는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8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물가는 계속 안 잡힐 수 있고 그럼 24년 연내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미뤄지는 흐름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다시피 네. 올해는 약간 모두가 말라간다, 모두가 지쳐간다 네.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3년 올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 더 힘에 부칠 수 있다. 그리고 체력이 좀 남아 있을 때는 그냥 한번 뛸 수는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23년까지는. 근데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대응할 여력이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금융부실 SVB 사태라든가 중국의 비구이안 사태, 홍다 사태 같은 부동산발 그러니까 도미노 리스크,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부실 이런 문제들이 23년에 쭉쭉 터졌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24년에 또 터지면 그때는 이제 대응할 만한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어려운 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디 실물 경제와
자산 자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같을 거라고 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 다릅니다. 이게 다름을 설명드리러 왔어요. 이 실물 경제 관점에서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을 이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니까 그런 경제를 저는 뉴 레짐의 시대 이렇게 설명했어요. 뉴 레짐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체제가 돼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물가 고금리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2년에 고물가를 만나면서 놀랐거든요. 특히 여러분 중에 20대 여러분들이랑 처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처음 봤을 때 어때요? 마음이 공포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들 때 자본시장에서 어떨까요? 놀라고 혼란이 있어요. 근데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그때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았었지만 지금은 그 고물가가 지속되니까 그때도 힘들었는데 또 23년에도 힘들었는데 24년에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중요해요. 근데 이 자본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해요. 왜?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떨어지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에 다른 영향 요인이 등장합니다. 다르죠. 무슨 말씀이냐? 실물 경제는 가계의 소비 활동 규모, 기업의 신규 투자 혹은 생산 활동 규모, 그리고 수출액 규모, 정부의 정부 지출 규모 예산 이걸 다 더하면 GDP잖아요. 결국 그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걸 보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는. 그게 경제 성장률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근데 자산 시장에서는 규모를 논하지 않아요. 가격을 논해요. 주식의 가격, 주택의 가격, 부동산 시장, 국제 유가, 원유의 가격, 원유 선물 시장. 역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의 가격, 한 1달러를 얼마의 원화를 주고 사느냐. 달러의 가격인 거예요. 상대적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면 가격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 침체에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경제 규모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경제 실물 경제는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자본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자산 시장도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일단 다르잖아요. 네네. 실물 경제에서 나타난 현상과 자산 자본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분명히 달라요. 이런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실물 경제의 현상을 메인 스트리트 그리고 이 자본 시장에서의 모습을 월 스트리트. 그래서 the gap between Main Street and Wall Street. 두 거리 그 두 개의 모습이 따로 간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땅을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고 이쪽 땅과 이쪽 땅은 다른 거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그랬죠. 21년 그랬죠. 최악의 경제 위기인데 근데 자본시장은 좋았죠. 반대로 22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 경제전망서에는 그 점을 회귀점이라고 했어요.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온다. 정말 그랬어요. 그만큼 22년 경제는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22년에 자본시장 다 무너지죠. 그렇죠. 완전 무너지죠. 왜 그래요?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22년에 만난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 물가 상승률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실물 경제는 나름 괜찮았는데 자본시장은 최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지금도 뭐 자본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22년 10월이 저점이고 그거보다는 나아진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23년은 22년보다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 국면인데 왜 상대적으로 주가나 또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 아파트 평균 가격도 왜 상승 반전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경기 침체는 곧 자본시장 침체, 경기 침체는 곧 자산시장 침체 이렇게 동치하지 마세요. 그 고물가가 오래 지속되면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이 자본시장에서는 결정짓는 게 심리고 선행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느냐 기대감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물가가 이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때 공포감을 느껴요? 안 느끼죠. 그리고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이 9.1%를 다시 만나진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밑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발표되는 게 공포감이 아니에요. 고물가 고금리라고 했죠. 근데 22년 금리 인상을 막 단행해요. 근데 그때의 22년의 금리와 23년 지금의 금리와 어떤 게 더 높아요? 지금이 더 높죠. 그럼 실물 경제적으로는 낮을 때가 힘들까요? 높을 때가 힘들까요? 높을 때가 힘들겠죠. 돈 빌리는데 얼마나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을 때가 부담이 돼요. 근데 재밌게도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니까 경기는 안 좋은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할 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할 때 정말 심각한 공포감으로 22년 한 10월쯤에 다 내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HTS 지우고 네. 공포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지 않아요. 근데 그때의 공포감까지는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주가는 23년에 오히려 22년보다는 나은 거예요. 어느 정도 반등해서 2,500선까지 온 거잖아요. 2022년에 한 2,200선인가요? 그 정도까지 찍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보단 낫잖아요. 22년보다는. 자본시장은 다른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결정짓는 건 심리고 심리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짓고 그게 결국 공포감이냐 기대감이냐예요. 여러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하고 그 돈이 막 이동한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의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코로나19는 이미 다 반영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이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실물 경제의 현상은 심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제가 그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처음 만나는 변화에 저항이 강한 거예요. 처음 만나는 변화에. 근데 이미 그게 저를 이제 처음 만날 때는 야, 좀 이상하게 생겼다 할 수 있지만 오래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그 변화에 적응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고금리라는 것이 지금보다 24년 금리 레벨은 더 높아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지금도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지금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그런데 그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 근데 물론 실물 경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죽어나요. 정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왜냐하면 23년은 버텨가면서 그냥 이자 상환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자 상환 못하겠다 하면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 나타난 현상을 구분지어야 되고 그 구분지어가면서 여러분이 경제를 판독하셔야 된다. 경제와 실물 경제와 자본 자산 시장의 모습을 판독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첫 번째 24년을 결정지을 20가지 트렌드로서 첫 번째로 제시한 트렌드를 뉴 레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높다고 생각할까요? 비교 대상이 언제예요? 20년, 21년. 비교 대상이 그거였으니까 최근 경험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아져서 높은 금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금리의 레벨이 또 오래되면 23년, 24년까지 계속 지속되면 그럼 역시 비교 대상이 되는 금리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로 옮겨가요. 옮겨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네.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안 갖고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야. 또 이런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2020년, 21년 금리가 정말 낮았던 금리인 거지. 22년, 3년, 4년 금리가 굳이 높은 금리도 아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금융위기 직전과만 비교해봐도 지금의 금리가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에요.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이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는 뉴 레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모습이 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지점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 그런 지점에 여러분들도 이 뉴 레짐의 시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좀 가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